제가 인덱싱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읽었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지 보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는 공간이에요. 이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버블이든 아니면은 버스트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사이클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었는지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거를 분배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를 한번 제가 읽어보 드릴게요. 1949년 6월에 농지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모든 토지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재분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는 상위 3%의 지주층이 64%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955년에는 상위 6%의 지주층이 소유한 토지가 18%로 줄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있잖아요. 빼가서 줬단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뺏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950년 4월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의 존 무초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농민은 더 이상 사회적 불만 계층이 아니라 사회 안정을 가장 바라는 계층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줬더니 자기께 생기니까 나는 사회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주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쟁이라는 것 혹은 큰 국가의 권력이 바뀌는 것,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의 강압적인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와, 요새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정부가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배터리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짐 싸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런 돈들이 말 한마디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이 전쟁 같아요. 이게 전쟁이나 있을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책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쟁 당시에 혹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부가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쟁 전후에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했는지도 이해하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은 소비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 쓰고 싶은데 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쓰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쓰고 싶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투자 중심인 거죠. 여기는 항상 과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제가 홍춘욱 박사님한테 정말 잘 배웠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생각해 볼게요. 애플이 생각했을 때 아이폰이 100대 팔릴 것 같다라고 해봅시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 110개 정도는 만들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뭐 불량도 나고 하니까요. 근데 이 부품을 만드는 부품은 한 120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 채찍이 여기서 살짝 흔들리는 게 점점 커진다는 것이 채찍 효과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미국이 소비 중심으로 내가 얼만큼 살게 라는 게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이폰이 10개 더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는 100개 더 만들어 라고 할 거고요. 아이폰이 10개 덜 팔릴 것 같아 그러면 100개 덜 만들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예요. 안 좋아질 땐 제일 빨리 안 좋아지니까 얼른 피했다가요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달 첫째 날 나오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데이터는요 골드만삭스에서 뽑은 경제지표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10개 중에 1등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먼저 선행하면서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수많은 경제 사이클들이 있었고 그 사이클을 만드는 것들은 결국 이제 미국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쓰는지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는지 또 최근에는 이제 산업 정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편식을 할 정도로 이제 편협한 산업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사이클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거는 닷컴 버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봐야 돼요. 경제를 우리가 분해해 보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거래가 남아요. 그래서 이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경제가 성장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래가 단순하게 여러분 친구랑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과 여러분 간의 거래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정부와의 거래, 기업과 은행과의 거래,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거래 이런 거래들을 모두 합친 것이 경제라고 해보면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하던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행도 더 많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제가 더 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은 대부분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안 하던 거를 사고 파는 거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발생하냐면요. 과학기술이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가 아이폰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이 아이폰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다 이 이후에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고용들이 일어났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거래하지 않았던 걸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본주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원래 하던 걸 더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여기에 멈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쉽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AI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술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AI의 버블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것이 잘 안 돼서 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에서 항상 버블이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탐욕을 허용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너무 탐욕스럽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버블이든 아니면은 버스트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활용하시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탐욕을 허용해 놓은 자본주의 안에서 너무 탐욕스럽다고 욕하는 거는 너무 모순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954년에 적산 매각이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일들인데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같은 것들. 이 공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살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손을 든 사람들이 지금의 재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때 이런 혜택을 줘가지고 돈을 벌게 만든 이런 나쁜 부패 세력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기업가 정신이 없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적산 매각을 통해서 그런 기업이나 공장들을 가져간 사람들 중에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쫄딱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재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했던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그 역사의 시작점을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저는 참 기억에 남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적산 매각으로 육성된 야심에 가득 찬 기업가 집단은 고도 성장의 엔진 역할을 맡게 됐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이기심을 허용해 주는 것이 성장의 엔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싸게 주는 게 맞냐 뭐 등등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지만 그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춘욱 박사님이 정말 힘을 꾹꾹 들여서 쓴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정말 인덱싱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읽었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아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지 보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지? 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시고 나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 그리고 역사 지식 많이 쌓아가시고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